7월 출생아 수가 또 감소하면서 7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9년 7월 인구 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5,263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0명, 6.5%가 감소하면서 7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감소 배경인 혼인 건수는 19,180건으로 1년 전보다 911건, 4.5% 감소해서 다시 10,000건대로 떨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43%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김용민 라이브. 저는 주진우입니다. 어제 김용민 MC가 마무리할 때 말했죠.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빠진다고. 대신해서 제가 왔습니다. 일일 진행자로 왔는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네.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대로 저는 글을 잘 못 읽어요. 대본 플레이 일단 못하고요. 느낌은 있으나 진행은 잘 못합니다. 여러분을 믿고 게스트에게 의존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김호준보다 김용민이다. 더 상큼하다. 더 무겁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가장 서민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일반인 스타일로 말 못하는 더듬더듬 방송, 버퍼링 방송으로 시사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분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보면 됩니다. 유튜브로요. 그럼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힘들어요. PD님, 네. 힘나는 로고 음악 한번 들려주세요. 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첫 순서는 잠깐 인터뷰 시간이네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또 들었네요.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미국을 급히 연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에게 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여성인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여기는 이제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낮에도 좀 다닐만 하고요. 예,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유엔 총회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 탄핵은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24일인 어제 오후였습니다. 이곳 현지 시간으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원래 트럼프 탄핵에 반대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년에 아마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치적 결단 내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일단 그 배경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 좀 조사해달라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문제가 크게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미국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내부에서도 이 탄핵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어제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는데 이제 회사가 비리 의혹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를 2016년에 수사하려고 했는데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해임을 종용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사실 받고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하면서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제 자신의 법률 고문이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함께 이 바이든 부자를 수사해라 뭐 이렇게 요구했다는 보도도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인정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전혀 외압은 없었다 이제 일단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전화 통화 녹취록 공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내년 대선 앞두고 이 탄핵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 떨어뜨려 보겠다. 내년 대선 가도를 조금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예. 분위기는 어떻고 또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탄핵 찬성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 235명 중에 15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꽤 많나요? 예, 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뭐 워런, 샌더스 상원 의원 이 후보들도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 선거 1년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도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낳고 있는데 사실 이 탄핵안이 실제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까지 또 통과할지는 미지수이고 그렇게 되면 좀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좀 여러 가지 신중한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또다시 마녀 사냥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의 추이도 좀 지켜보면서 역공의 기회를 좀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235명 중에 150명의 찬성이라 그러면 탄핵이 실제 이게 통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좀 낮은데요. 왜냐하면 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통과해서 상원 가야 되고 거기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하원에서는 전체 그 표결에서 이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원을 통과한다 해도 상원으로 넘어가면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뭐 사실 민주당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탄핵 추진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역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기는 사실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북 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 탄핵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지난 6월부터 쭉 뭐 이렇게 탄핵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좀 지켜봤는데 그 지난 6월 달에는 한 10명 중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달 초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 41%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그 어제 발표에서는 한 37%로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의혹이 불거진 뒤에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좀 그 미국인들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좀 됐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좀 지지율이 탄핵 찬성률이 떨어졌다라는 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의혹이 더 불거지고 더 알려지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좀 악화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오히려 또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에게 당장 누가 유리하다 막 이렇게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탄핵이란 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네, 한국처럼 이렇게 정치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예. 않을 텐데 아무튼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아, 네, 김용민 라이브의 수준이 높군요. 일단, 네. 저기 진행하는 동안 문자가 많이 왔는데 쪼꼬입술님 아침보다 잘 들어주시니까 안정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아이님, 주 기자님 심장 소리 뛰는 소리까지 들리네요. 흐흐. 아,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 뛰고 있습니다. 또아리님, 음악방송 DJ께서 웬일입니까? 저도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생 때문에 불려왔습니다. 이진님, 호주 사는 40대 후반 사람입니다. 제 소원은 한국 가서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하고 고기 먹고 술 한잔 하는 겁니다. 김용민 씨는 술을 못해서 패스. 크크. 김용민도 술을 못 먹고요. 주진우도 술을 못 먹습니다. 대신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몫을 정봉주가 다 먹고 있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수록 더욱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 사고 소식입니다. 부여 나대목 부근 1, 2차로를 막고 1톤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차량 통행이 어려워서 뒤로 매우 혼잡하니까요. 주의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남사에서 동탄 쪽으로 7km 구간,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는 4km 구간씩 밀리고 있는데 이후 죽전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신갈 분기점부터 지나시기 답답하고요. 이후 서울시 구간인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차들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장 차량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이 여파로 서평택 나드목 일대 2km 구간 차간격 좁혀 지나고요. 이후 바른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더딥니다. 더 가서 서서울 요금소부터도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네, 오늘 쏙 인터뷰에서 파헤칠 내용은 쏙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쏙 인터뷰에서 파헤칠 내용은 삼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 월요일이었죠.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날, 그날 검찰이 삼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삼성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삼성에 관한 가장 주요한 전문가,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지금도.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험한 시국 속에서. 네, 시국이 수상합니다. 조국의 앞날도 뭐 네. 그렇고요. 삼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의외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저께죠. 예, 네. 뭐 삼성물산, 삼성자산운용, 삼성화재, 뭐 KCC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네. 네. 저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네. 이번 압수수색은 예. 삼성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금 검찰의 의도가 보이죠. 전문가로서. 네. 그래서 저도 예상치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날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우선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했던 곳이 어디가 포함되냐면 어제까지 포함해서 KCC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시청, 처인구청 이런 식으로 제3의 기관들이거든요.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국민연금공단 이거 중요한데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이 1년에 지금 여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삼성 측의 태도들을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외의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이와 같이 검찰이 제3의 기관들,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국민연금, KCC, 용인시청 이렇게 한 데에는 삼성 측 변호인들이 혹여라도 제3의 기관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승계의 문제와 객관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이 제3의 기관들도
합병에 찬성을 했다. 예. 그러므로 우리 합병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좀 논파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네. 이 기관들을 압수수색해서 과연 국민연금은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이미 거의 그렇죠. 구분홍선을 넘은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로비를 했고 예. 뇌물을 줬고 네. 승계를 위해서 회계 사기 사건을 벌였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다 끝났는데 삼성이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이 밖에서도 이제 뭐 이 이후에 오실 김수민 우리 선생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삼성이 아니라면 이미 끝났죠. 사실은 증선이 결정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분식 판정 그리고 이후의 소송들을 보면은 증선의 판정이 이루어진 순간 그게 뒤집히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그에 대해서 분식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삼성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대법원 재판 판결 이후에 삼성은 굉장히 좀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네. 아베 일본 수상이 그냥 치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삼성이 약간 웃더니 네. 사실 지금 조국 장관 그 사건으로 삼성이 조금 웃고 있어요. 아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시간을 좀 네.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검찰이 삼성 수사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검찰의 주력 부대가 다 여기 와서 지금 힘을 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무튼 삼성으로서는 시간을 좀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뭐 걱정되거나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일 중에 삼성 그 사건에서 삼성 수사에서 변수가 일어날 그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법 판결에서 승계 이슈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리고 앞선 증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감원에서 판정으로 말미암아 회계 사기에 대한 판단도 끝났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남은 것이 뭔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검찰이 국민연금 이와 같이 KCC 이런 곳을 찌른 것으로는 봐서 어떤 마지막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입장에서 검찰은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해서 네. 우리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검찰이 삼성한테만 가서 꼬리만 치고 떡값만 얻어먹고 봐준 게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검찰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어봅니다. 예. 법원에서는 변수가 없을까요? 법원에서 변수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검찰에서 어떤 이와 같이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파기환송심이 있으면 이제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가면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인데 아직 그렇죠. 삼성 재판에 대한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측에서 이것을 좀 최대한 연기할 수 있을 만큼 연기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회 계사님. 예. 왜 삼성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왜 삼성 문제에 그렇게 천착하시는지. 그저께 이제 외신 기자 클럽 가서 외신 기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번 정부 들어서 재벌 개혁에 관한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삼성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삼성 자꾸 그런 식으로 참여연대가 나서서 괴롭히고 하면은 본사를 이전해버리지 않겠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사실은. 시중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삼성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궁극적인 개혁 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을 재벌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이 크고 중요하고 국민의
대표 기업이 되라고 지금 하는 거지. 예. 뭐 삼성, 그렇습니다. 예, 삼성이 뭐 잘못되라고 뭐 국가 경제 망가뜨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요. 김경률 회계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삼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삼성 일가 이재용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얘기고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상속을 하라 이런 얘기지 법대로 하라는 얘기지 뭐 이게 그냥 비판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삼성에 대해서 계속 힘써 주시고요. 그래야죠. 네, 네. 네.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예. 저도 몇 명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애써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주진우 기자님께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쏙 인터뷰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네. 경제금융센터 소장 맡고 네. 계신 김경률 회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하나가 그렇게 힘드네요. 네, 문자 몇 개 소개할게요. 킹서님, 삼바에 검사 100명을 투입해야지. 네, 오르신 말씀인데 삼바 수사를 검사님들이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삼바가 시급한데 이 수사도 좀 해주십사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죠. 네, 김명수님, 물 흐르듯이 잘하네 주진우. 그렇진 않습니다. 좀 네. 그래도 이분한테 선물은 좀 주십시오, 피디님. 2162님, 고정 청취자입니다. 격일로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민 라이브님께서 너무 휴식 없이 과로로 건강이 염려되세요. 그러게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김용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레니 크라비치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Here we are, still
노래 들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옛날에 뉴욕 양키스의 전설 요기베라 선수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런 약간 뻥이 섞인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로 전설이 됐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명심하고 삼성은 끝날 때까지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사연 몇 개 읽을게요. 0448님, 주 기자님 정말 진행 짱이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접수하세요. 동생 거는 제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5373님, 주 기자님 항상 서툰 게 리얼해서 보기 좋아요. 항상 서툴면요 나은 게 없어요. 이거 좀 항상 서툰 이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데 가끔 들어서 이게 괜찮을지는 모르나 좀 걱정됩니다. 조금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최숙님, 한계 회사 때문에 나라가 휘청이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분식회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문서가 나와도 분식회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최숙 씨, 우리 여기 정치자님 말만 따라서 정치하고 검사들이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이게 코너 이름입니다. 미세 뉴스 보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앵커 자리를 엿봤던 민민 김수민입니다. 김수민 라이브. 석석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오늘 저는 김용민 라이브 방송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 씨 말고 특별히 주진우 기자가 방송 진행을 한다고 해서요. 바로 만나러 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너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분께서 그 설명해주는 뉴스 제가 평소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와서 좀 어색합니다만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이 분위기대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용민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용민은 착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저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약간 질 나쁜 고등학생들이 걸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망갑니다. 아, 그런 사람입니까? 네, 바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건방진데. 아유 무서워.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선하고요. 눈앞에서 누구한테 아픈 말도 못하고 막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한테는 왜 그럴까요? 네. 네, 뭐 그런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용민 씨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용민아, 내가 다 말아먹고 있다만 내가 말아먹을수록 너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걱정 말고 일 보고 와라.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주진우 기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요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가려고 계십니까? 마마 오늘 헤어스타일 오른쪽으로 2번 쓸어 넘겼지. 근데 주진우가 왔다고. 주진우 기자, 날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무서울 지경이야. 너무 무서워. 빨리 시작해 마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김수민 평론가님 방송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잘하시던가. 나 참. 자, 오창석 평론가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제가 시사 뉴스 진행 이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전문가다 평론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가서 전화해서 좀 고쳐주고 싶을 때도 많은데 네. 제가 두 분의 얘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애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욕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닌데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다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네.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전해주십시오. 김수민 평론가님. 네, 5번째 돼지 열병이 강화도로 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이 ASF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이 이제 송해면에 있는 양돈 논장인데요. 여기는 지금 바리케이트가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시 같은 경우 이제 강화에서 특히 ASF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인천, 김포, 강화를 잇는 강화 초지대교에 24시간 초소를 운영하면서 모든 차량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별로 하루에 2번 이상 소독을 하고 있고요. 생석회 도포라든지 또 소독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역
작업의 지원 강도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 지역에서는 강화 옹진군을 포함해서 5개 군구에 43개 양돈 농가가 있고요. 돼지 4만 3천 마리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돼지열병이 잡혀야 될 텐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 한 마리가 병에 네. 걸려서 저희가 묻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돼지 열병이나 전염병이 나오면 이렇게 다 파묻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지 항상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빨리 막아야 되는데 빨리 막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가축 전염병에 대한 지금 방제 그다음에 예방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돼지열병은 지금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네. 빨리 막아주시고 또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갈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는 점심 식사를 향하러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청 내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첫 외부 행사를 가져서 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제29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수사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죠? 예.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더 이상 깊은 질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저러한 세세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또 옳지 않아서 또 짧게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이신 정경심 교수께서 SNS에 네네. 또 글을 올리셨네요. 네, 사실 이제 반론권이 부족하다. 나는 쏟아지는 언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SNS밖에 없다.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들이 수사를 받고 나와서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기사를 썼습니다. 굉장히 울분에 찬 SNS의 내용이었는데요. 아들이 어제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 넘어까지 근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했다. 아들이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다.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들이 학폭 피해 이후에도 삐뚤어진 세상을 살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그리고 엄마한테도 한번 대들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 조서에는 이미 내가 너무 나쁜 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마음이 아프네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글쎄 너무 이제 의혹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해명을 해나가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 좀 감정이 더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여론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해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굉장히 힘들 거고요. 진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일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고민의 깊이도 굉장히 상당할 테고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다음 소식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간 수감 중인 재소자의 정형외과 관련 외래 진료 현황이라는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배경은 이제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고 네, 병원에 나와 계십니다. 네. 특실에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입원을 할 것이다 라고 전달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니냐. 보통의 재소자들은 어땠느냐 이것을 조사를 기동민 의원이 해본 것인데 네. 박 전 대통령이랑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 네. 또는 어깨 회전근 힘줄 손상 네. 이런 수술로 입원을 한 재소자는 4명이었는데 네. 평균 입원 일수는 4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좀 더 길어봤자 정형외과 진료에서 입원을 하는 재소자의 그 입원 기간은 통상 2주 이내였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의 요양, 재활 이런 것들이 또 예정이 돼 있는 것이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의 정영준 사무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2주 이상 입원을 하지 않는다. 2주가 아니라 네. 한
2, 3일 있다가 다 편합니다. 네. 제가 그 제 친구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 받고 네네. 일주일 있다 저하고 당구 쳤습니다. 당구면은 볼링에 비해서는 좀 골프라든지 네.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긴 한데. 근데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병원 이런 네. 것 또 구치소 또 전 대통령 이런 건 제가 수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네. 진행해서 그런데 네네. 다음 기회에 제가 김용민 라이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관계자도 이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다 이런 입장을 또 내비치고 있고요. 뭐 알려졌지만은 하루 327만 원 정도의 비용을 뭐 물론 이게 혈세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사비로 낸다고는 하지만 서울 성모병원 21층을 통째로 VIP 병실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병실 사용 등에 관해서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이상득 그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최시중, 천신일 측근들이 네. 구속되자마자 다 병원 특실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 법무부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상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요거 뭔지 조금 국민들이 법이 잘 집행되는지 공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 빨리 가야죠.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소환에 응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검찰의 소환 조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네.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략을 새로 세운 것 같더라고요. 예,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박맹우 사무총장이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 20명 안팎의 실무진들과 면담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대로 걸려 있거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박맹우 사무총장은 말을 살짝 돌리긴 했어요. 직접적으로 원내대표가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나 원내대표가 나온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박맹우 총장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 우리가 논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불법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정당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를 불법적이었다라는 프레임에 씌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좀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고 원고 피고 관계여가지고 저는 고소고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 나온다고 자꾸 말하고 잘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 한 당의 대표인데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재판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행 현장 그러니까 현장을 다 찍어놨어요. 그걸 수사를 열심히 하면 바로 넘길 수 있는데 패스트트랙을 정말 빨리 진행해야 돼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시기인데 이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세금만 먹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다음 소식은 현재 이제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가졌다라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북미 간에도 조금 훈풍이 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간에도 지금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 같은데 한미일 좀 진전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남북 문제도 그렇고 북미 문제도 그렇고 그걸 앞두고 조율을 하면서 만난 셈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한미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20일에 스티브 비건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렇게 이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한미 간에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각으로 이제 24일에 한미일 이렇게 가진 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그리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렇게 3자 협의를 가진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일본에서는 다키자키 국장이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다키자키? 네네. 다키자키 시게키. 네. 키자가 3번 들어가서 네.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이도훈 본부장하고는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본이 남북의 평화 그리고 통일, 공존 여기에 가장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끼어들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걱정이네요. 네, 오창석 평론가님. 네, 청와대가 25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이것이 외교적 결례였다라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이 외교 결례인가? 라고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결례를 묻는 것 자체가 좀 결례인 것 같아요. 아, 그분은 네. 그러신 분이세요. 네. 다 알면서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를 한국 외교를 때리려고 그냥 갖다가 언론이 갖다가 쓰는 거예요. 네. 뭐 이러면 이랬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때리는 언론의 문제점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들었는데 질문 하나 됩니까? 네.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기자청문회 할 때 들어가 계셨죠? 네. 그 웃고 계신 사진만 제가 네. 봤는데 질문을 끝까지 안 하시잖아요. 저는 질문 안 하고요. 네. 그냥 들어서 조금 웃었는데요. 웃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런 근데 방청객으로 가신 겁니까? 아니 네. 좀 지켜보려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러 갔었죠.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이 네.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문장을 완성을 못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거기에 이제 또 사실은 질문을 할 게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피해서 하는 또 질문대 신공들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무엇보다도 장관과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기자들이 예의를 안 지키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네. 얘기해서 이렇게 언론과 이 장관 후보자의 인격이 워낙 차이가 나는 것 네, 같아서 그렇겠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왜 저한테 갑자기 물어봐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네. 결례 논란 예절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묻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방금 기자의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주 기자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어선 채로 이렇게 팔짱을 살짝 끼고 이렇게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기자들이 너무나 굴종적인 자세였고 네, 네. 질문을 못해요. 네, 그리고 네. 질문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분위기 메이커. 아니 분위기 메이커는 아니고요.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제가 좀 원래 건방져 보입니다. 아, 예. 네. 그건 아니요, 죄송하게 꼭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질문을 안 하고 못해서 대신 제가 더 했고 더 당차게 했던 거는 맞는데 네. 정권이 바뀌자 언론의 태도가 완벽히 바뀌었어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공손하게 손만 모으던 기자들이 언제부터 목을 옆으로 꺾고 45도를 꺾어요. 거기다가 꺾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너무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벌써 좀 깜짝 놀라고 저희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합니다. 근데 아니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저는 좀 괜찮은데. 건방지게 생겼어요. 일단 아니 저는 핵심적인 네. 질문을 되게 잘 던지신다고 느꼈던 게 예전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네. 기자회견했을 때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네. 윤창중 대변인이 바로 자리를 퇴장하셨거든요. 도망갔죠. 아.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사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옷을 벗은 채로 인턴을 호텔방에서 받았어요. 네네.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이 취재가 끝났어요. 그런데 너무 거짓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어가지고 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갔다가 하도 장황하게 다른 얘기를 네, 해서 제가 맞습니다. 한마디 물었죠. 뒤에서 속옷이었습니까? 알몸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속 그러다 그냥 바로 도망갔습니다. 아, 속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 네. 윤창중 전 대변인이 네. 이제 기자회견장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제가 제 차를 윤창중 대변인 차 앞에다 대놔가지고요. 네. 못 떠나고 한참 동안 있었어요. 아, 네네. 일부러 그랬어요. 네. 견인차 안 부른 게 다행이군요. 네. 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월드컵 관련 소식인데요. 네, 월드컵 해야죠. 네. 축구는 해야죠.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드디어 10월 15일 날 평양에서 역사적인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대 북한의 문제인데 응원단을 파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얘기를 좀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나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고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밝히기를 아시아축구연맹하고 북한축구협회가 말레이시아에서 미팅을 진행을 했고 예정대로 평양에서 경기를 그냥 진행한다. 이것에 대해서 또 확인을 시켜준 바가 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은 한국도 H조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다른 팀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KFA에서도 방북을 위해서 제반 사항을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도 그리고 민간 교류도 다 막혀 있는데 축구공을 뻥 차듯이 뻥 좀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축구, 이럴 때 문화 이런 게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8월 한일 갈등을 중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 건데요.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앞둔 지난달에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일 갈등 속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중재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 타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일본 언론은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애초에 중국이 중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애초에 중국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으로 전 세계 몇 개국이 지금 이 지소미아라는 것을 양국 간에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중국이 세팅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중재하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이 거절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일본 언론의 한국 여론몰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소미아라는 게 말은 좀 거창하고 어렵잖아요. 소미아 뭐 좀 있어 보여요. 미소진이하고 헷갈리고. 네, 인솜니아하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한미일 군사 정보 교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교류하고 있고 일본도 미국하고 교류하고 있어서 미국한테 받으면 된답니다. 일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네. 지금 문제는 일본이 경제 규제 말도 안 되는 경제 규제를 들고 나오면서 한국을 조금 희생양 삼아서 자기네들 선거도 치르고 전국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거나 일본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일본이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학종 얘기하시네요. 네. 학종이냐 수능이냐 요즘 말이 많습니다. 네. 마침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2030 릴레이 교육 포럼을 개최하면서 또 이제 각계의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대입이고 이건 이 사회 공정성을 지금 담보하는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 갈 때 이게 공정한가 이게 정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왔지? 이게 스펙은 어떻게 쌓았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지금 더 두들겨 맞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한 포인트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포럼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페토의 이사장인 신태견 씨가 기조 발제자로 나섰는데요. 수능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화시키는 획일적 평가 제도다.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시험은 사교육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 또 평가를 했는데 대학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공정성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도록 부추겼다라고 학종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근데 네. 그나마 몇몇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학종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이제 학종 평가 기준이라든지 합격자 기준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외부 전문가가 투명성을 검증해서 민간이 함께하는
공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 역시도 오지선다형 수능은 시행된 지 너무 오래됐고 미래 역량을 측정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고교 교육과정이 획일적이다 보니까 학종에서 외부 스펙을 갖고 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교육과정,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를, 그러니까 다양성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10년 넘게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공정성이 무너졌어요. 투명성은 이미 거꾸로 갔고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왜 이 사람들을 뽑는지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됩니다. 네. 할아버지 스펙인지 할머니 스펙인지 아니면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교수들은 그렇게 스펙을 쌓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또 그렇게 스펙을 쌓아서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맨날 그래도 나은 제도예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혁안을 좀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이곳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응원단 파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응원단 파견 문제는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축구협회는 북한이 다음 달에 우리 대표팀과의 맞대결을 이곳에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그렇죠. 아시아 축구연맹에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곳 한반도 서북부에 있는 북한의 직할시입니다. 냉면의 고향입니다. 네, 북한의 수도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퀴즈 정답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